안녕하세요. 소박한 뇌강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엔비디아 DLSS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동영상은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설명란에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참조하셔서 직접 웹페이지를 체험해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쩌다가 DLSS3를 주제로 잡게 되었냐면,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로 모험러의 어드벤처의 웹진 기사 요약을 보거든요. 그 기사들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되게 선언적인 문장을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프레임 제네레이션은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사용하게 될 대세 필수 기술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결점을 감안하고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일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기사에서 DLSS3의 인풋 레이턴시 문제는 엔비디아 리플렉스라는 기술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이게 뭔가 결함이 있는데 다른 기술로 문제를 보완한다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결함을 보완해주는 기술일까? 그래서 실제 DLSS3가 어떤 기술인가를 확인해보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우선 답을 하는 형태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DLSS가 뭐고, 그다음 DLSS3는 뭔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원래는 DLSS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업스케일링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이란 뭐냐면, 이제 풀 HD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사이즈를 키워서 QHD 이미지를 만든다. 이게 업스케일링이죠. 그래서 딥러닝 슈퍼샘플링의 약자다. 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DLSS2까지는 이름에 걸맞게 업스케일링 기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업스케일링을 하는 모델 이름을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라고 하면 업스케일링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아까 여기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DLSS3에서 추가한 모델은 뭐냐면 인터폴레이션 기술인 프레임 제너레이션 모델.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프레임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전, 현재, 시간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사이 프레임을 두 개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에 보간. 이게 인터폴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뻥튀기 하겠다는 거예요. 프레임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두 개 가지고 하나 만들면은 이제 두 배가 되겠죠. 프레임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다? DLSS2는 슈퍼 레졸루션만 적용돼 있고 DLSS3는 슈퍼 레졸루션 플러스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다. 그리고 약간 참고로 말씀드리면 DLSS 지원을 위한 텐서 코어라는 모듈을 추가함으로써 이 가격을 좀 올려야겠네. 맨날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우선 엔비디아가 뭐라고 하는지 공식 자료를 보죠. 우선 아까 얘기 드린 슈퍼 레졸루션, 슈퍼 레졸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제너레이션 모델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렌더링을 거치면 그 다음에 프레임이 나오고 프레임을 가지고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들을 가지고 보관을 해서 이제 프레임을 더 뻥튀기 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출력하면 보다시피 초당 100일 프레임이나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요새 사이버펑크 2077 RT 오버드라이브 가지고 또 엄청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정말로 우리의 게이밍 경험을 증진시켜 줄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모션 벡터랑 옵티컬 플로우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있죠. 모션 벡터랑 옵티컬 플로우 필드. 저도 사실 비전공자라서 자세는 모르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두 프레임에서 예를 들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모션 방향, 이제 이거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를 두 프레임 사이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모션 벡터랑 옵티컬 플로우.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인접 프레임 간에는 어떤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을 가지고 픽셀 집합의 움직임 정보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가 비전공자란 얘기고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분 김진솔 씨, 이분의 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DLSS3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DLSS3의 모든 과정은 더 이상 렌더러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후로는 렌더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만의 연산이기 때문에 렌더링 부하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레임만의 연산이기 때문에 픽셀 값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픽셀만 가지고는 물체나 광원에 3차원 공간 위치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픽셀만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DLSS3를 흉내낸 탄막 피하기 게임을 간단하게 구현해 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게임의 구성 자체가 DLS가 이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프레임 안에서 픽셀 값만으로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픽셀 값이 배경과 명확히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DLS3의 두 가지 중요한 모델을 이제 기능적으로 쉽게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 모델은 그냥 이미지를 확대해서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프레임 제너레이션 모델은 제가 물체 간의 위치를 선형 보관했어요. 그래서 물체가 예를 들어서 요 왼쪽 위치에서 오른쪽 위치로 움직였다면, 이제 이거를 선형 보관하면 이제 중간에 위치하겠죠. 여기에 있는 여기 위치한 이제 프레임이 1에서 2 사이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레임 제너레이션 모델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작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작은 좌우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제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스페이스 키로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로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느릴 때 반응, 그다음 프레임 레이트가 올랐을 때, 오를 때 상대적으로 보이는 체감되는 화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DLSS3를 흉내낸 기능을 사용한 탄막 피하기 게임을 우선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게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 이제 이게 렌더드라고 돼 있죠. R, 그 다음에 렌더드 R, 그 다음 시간이 적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ms.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100ms 전에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0ms라는 건 지금 현재 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ms랑 현재 프레임 0ms 사이 프레임을 가지고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하면 마이너스 50ms의 그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두 개였지만 두 개를 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확장시켰죠. 이렇게 크게 커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의
통과 결과라는 거고요. 프레임을 집어넣어서 더 큰 프레임을 만든다. 더 큰 크기의 프레임을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슈퍼 레졸루션으로 나온 결과의 프레임을 이제 사용자한테, 게이머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보여준 결과가 요 밑에 있는 결과다. 그래서 요거는 왼쪽 거는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결과와 이제 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안 했을 때와 그때의 프레임 레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결과를 보시면 이제 잘 동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도 플레이어도 상대적으로 오른쪽 거보다 매끄럽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탄막도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단계를 반영해서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원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나가야 되는 점이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드로잉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이 선형 보관하는 모양이 이전 프레임에서 이제 원형으로 다음 프레임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두 프레임만 가지고는 얘가 원형으로 돌아서 여기 위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원형으로 돌아서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선형 보관한다는 거죠. 두 프레임 간의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선형 보관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사실은 어긋나는 거예요. 원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영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그 왜곡의 정도는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심각하다라는 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밑에 이게 막 중구난방이죠. 이렇게 이게 원으로 돌아야 되는데 원래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값보다 훨씬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프레임 제너레이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DLSS3 흉내내기 게임에 대한 해석과 몇 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의 적절성과 입력 지연을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화면의 적절성은 뭐냐?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그 확대된 화면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왜곡되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대한 화면이 약간 흐릿한 경계가 보이긴 하지만, 여기 이런 거죠. 흐릿한 경계 여기. 그러지만 그래도 뭐 크게 뭐 문제되고 받아들일만 하죠. 물론 이게 더 확대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이겠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게임 UI에 배경 위에 문자랑 숫자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이게 문자를 그대로 확대하면서 배경과 잘 조화가 되게 확대가 가능할까? 이게 이제 UI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좀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 얘기 드리면, 물체의 이동 경로가 선형일 때 프레임 레이트와 관계없이 그냥 받아들일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탐죠.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중간중간에 보관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선형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한데, 이제 물체의 이동 경로가 원형일 때, 그죠? 원형일 때 이렇게. 이때 이제 FPS가 낮을수록 잘못된 결과를 보이는 거 아까 봤죠? FPS가 낮을 때는 막 뭐 이렇게 지글지글 돌다가, 이제 FPS가 올라가면 이제 막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돌다가, 이제 FPS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깎아가지고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덜 티가 나겠죠. 하지만 어쨌든 FPS가 낮을수록 이제 보관 결과가 왜곡된다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런 예를 들 수 있는 건 이제 UI 미니맵 화살표 같은 거 같은 경우죠. 이게 이제 빙글빙글 돌 텐데 원형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제 깎여서 돌겠죠. 이런 식으로 깎여서 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머신러닝 모델의 정확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화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출력해 주냐 모델이. 그래서 정확도가 99.99%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1000번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잘못된 결과를 낸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두 모델을 이제 독립적으로 통과시켰을 때 그때 전체 정확도는 0.9998, 500번에 한 번 정도 부정확한 결과를 낸다. 생각보다 작은 수 같지만 이제 예를 들면 30프레임 게임을 플레이할 때 1분에 3.6번 정도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물론 이게 부정확한 결과가 몰려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1분에 3.6번 정도의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3.6번 정도. 그 다음에 입력 지원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입력 지원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면 사용자 입력에서 시작해서 화면에 반영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 렌더러가 열심히 프레임을 그리고 있고 프레임 두 번째를 그릴 때까지의 시간이 있겠죠. 그때 사이에 이제 클릭이 들어가면 마우스 클릭을 한 거죠, 사용자가. 이 클릭이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인풋 레이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규칙이 있어요, 여기. FPS가 낮을수록 이제 프레임 간의 간격이 크고 프레임 간 시간격이 크고 그래서 평균 입력 지연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기는 화면에서 게임을 플레이할수록 입력 지연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죠. 화면에 갱신되는 화면 주기가 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력을 해놓고 다음 화면 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제한이 깁니다. 근데 슈퍼 레졸루션 관련해서는 제 입력 지연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다. 이게 문제다, 이게. 이게 왜 문제냐면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의 원리를 살펴보면 현재 프레임이 생성되어야 중간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프레임과 중간 프레임 사이 간격만큼의 입력 지연이 플러스 돼요. 그러니까 입력 지연이 길어진다는 거죠. 근데 일반 규칙에 따라서 FPS가 오를수록 입력 지연은 줄어들죠. 이 경우는 이제 입력 지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똔똔하면 결과적으로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안 했을 때랑 입력 지연 결과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해서 30프레임짜리 게임을 60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입력 지연 결과는 30프레임 플레이할 때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테크스팟에서 DLSS3 관련된 기사를 한번 냈었거든요. 이게 2022년 10월 13일에 있었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되게 장단점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DLSS3가 효과적인 경우가 언제냐? 이 경우가 언제냐면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 적용 이전에 이미 게임에서 이제 고 프레임 레이트로 게임이 가능할 때, 100에서 120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높은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00에서 120 프레임을 뻥튀기 하면 200에서 240 프레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느린 페이스를 가진 게임 혹은 입력 지연에 덜 민감한 싱글 플레이 게임. 이게 느린 페이스를 가진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아시죠? 이게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임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날면은 되게 천천히 날잖아요. 멀리서 이제 뭐 이렇게 집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천천히 날면서 아주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 보관을 할 때 조금 움직이는 프레임들은 보관하기 쉽겠죠. 이제 느린 페이스를 가진 게임들은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입력 지연에 덜 민감한 싱글 플레이 게임. 내가 멈춰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도 있죠. 이제 동적으로 리얼 타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끊었다가 움직이고 끊었다 움직이고 끊었다 플레이하고 끊었다 플레이하는 형태의 뭐 턴제 RPG라든가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임에서 굳이 프레임 제너레이션으로 프레임 레이트를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뭐 그렇다네요. 무척 제한적인 경우에만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입력 지연은 여전히 프레임 제너레이션의 큰 해결 과제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프레임 레이트는 오르지만 응답성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DLSS3로 아무리 60프레임 만들어봤자 응답성이 30프레임 같이 느껴진다. 그 밖에 재반 문제들이 발생한다. 모든 범위 내에서. 뭐 120프레임이든 30프레임이든 60프레임이든 상관없이 UI 표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시점을 변환한다던가 하면서 급격한 움직임이 생기면 깜빡임, 지글거림, 흐려짐, 잔상 등 온갖 재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일반적인 시각적 완성도는 DLSS 성능 모드를 적용한 것보다 못하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DLS3가. 그 다음에 보너스로 이제 엔비디아 리플렉스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입력 지연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기술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웹진 기사에서 이제 DLSS의 인풋 지연 입력 지연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 리플렉스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엔비디아 리플렉스가 뭔가를 얘기 드리면 이제 렌더 큐에 GPU 작업이 쌓이면 이걸 그리는데 이제 계속 딜레이가 생기죠. 딜레이. 이게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CPU가 계속 렌더 큐에 쌓는데 이걸 이제 렌더링을 못하고 GPU에서 병목이 생기면 이게 자꾸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면 이게 지연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렌더 큐를 가능한 한 제로 렌더 큐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게 이제 엔비디아 리플렉스고 여기 이제 그림에 따르면 부스트, GPU 클럭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GPU 부스터를 활용해서 렌더 큐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예, 안 쌓여 있게 여기에 비어 있게 이거를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적용하려면 개발 시에 이거를 SDK를 써서 게임 안에 넣어야 돼요. 이거를 실제로는 이거를 적용해서 만든 게임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FPS 게임들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시면 DLSS의 입력 지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리플렉스를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변의 시간. DLSS3와 같은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술은 앞으로 대세 기술인가? 네, 딱 봐도 아닌 것 같죠.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하죠. 인풋 레이턴시.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낮은 FPS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별로겠죠. 아까 보셨다시피 프레임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결과가 점점 많이 틀리죠. 많이 왜곡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기술은 게임용이 아니라 관상용 기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아름답다. 레이트레이싱이 아름답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기술이지. 이걸 가지고 막 게임을 할 때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니마 쓸데없는 사수를 자꾸 홍보하지 말고 그냥 RT코어 성능을 개선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RT코어 성능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제 대안으로 자꾸 대체제로 시간 끌기용 기술을 자꾸 내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DLSS 인풋 레이턴시 문제는 리플렉스로 커버 가능하다. 이것도 아니죠. 이거 뭐 리플렉스 서로 별개의 기술이고 사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죠,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더 큐가 안 쌓인다. GPU가 병목이 아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이 기술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자, 그럼 뭐다? 결론은 뭐다? DLSS3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은 단순히 RT코어가 개선되기 전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일시적인 기술이다. 리플렉스든 뭐든 어떤 인풋 레이턴시 개선 기술이 들어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위에서 제가 참고했던 자료들 밑에 이제 정리해 놨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서 설명하는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